자, 2024학년도 3월 고3 연합 학력평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전자기파 A와 B를 사용하는 예에 대한 설명이다. 조용해라. A와 B 중 하나는 가시광선이고, 이런 가시광선 자체가 가능할까? 보일 시자예요. 보이는 게 가능한 빛이에요. 그 다른 하나는 자외선. 자외선은 뭐냐? 자색 바깥쪽 선입니다. 자색이 푸른색, 보라색 계열이에요. 보라색 바깥쪽 선이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서 보라색 쪽이 진동수가 제일 크고, 그것의 바깥쪽이기 때문에 진동수가 보라색보다 더 커서, 진동수가 크면 광자 한 개당 에너지가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크다라고 생각하고 살균 작용에 이용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칫솔물 살균 장치에서 이 살균의 역할을 하는 것은 자외선이에요. 이게 A와 B가 방출된다. A는 살균 작용하고, 그럼 A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자외선이에요. 이게 자외선이고, 눈에 보이는 B, 요게 가시광선이에요. 가시광선. 따라서 A는 자외선이다, 맞고요. 그다음 진동수는 B가 가시광선이죠. 가시광선이 자외선보다 작습니다. 빨주노초 파남 보로 갈수록 진동수가 큰데 자외선은 그거보다 바깥쪽 더 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이 진동수가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진공에서의 속력은 진동수와 관계없이 전자기파의 경우에는 속력이 다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디귿 맞아가지고 기억 디귿 3번이 답이었던 문제입니다.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됩니다. 뜨끔한 애도 있죠. 자, 2번 문제. 2024년 3월 학력평가 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두 가지 핵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서로 다른 원자핵이다. 이런 것도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요 보면 요 원자 기호 왼쪽 위에 있는 게 뭘 의미합니까? 질량수죠. 왼쪽 아래에 있는 게 원자 번호이자 양성자수입니다. 질량수는 양성자수, 중성자수 더한 거고, 원자 번호는 그냥 양성자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이렇게 더 볼게요. 더 보면 질량수하고 양성자수는 보존이 됩니다. 질량은 보존 안 되지만 질량수는 보존이 됩니다. 그러니까 질량수가 깎일 만큼, 변할 만큼 그 질량의 결손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수 자체는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A 더하기 6은 요거 앞에 개수 빠뜨리면 안 되죠. 2, 4, 8입니다. 8이니까 A는 얼마가 됩니까? 2가 되고, 그 다음에 B 더하기 3은 앞에 개수 빠뜨리면 안 돼요. 3입니다. 그래서 B는 1이 돼요. 그럼 얘는 양성자 1개, 중성자 1개로 이루어진 중수소 원자핵이 됩니다. 그래서 양성자 1개, 중성자 1개니까 질량수가 2개인 거예요. 그 다음 밑에 거 한번 보겠습니다. 좌변에는 3 더하기 6, 9죠. 9는 2, 4, 8 더하기 C가 되니까 C는 1이에요. 그 다음에 2 더하기 3은 5죠. 2는 4 더하기 D. 이런 거 안 상하지 마십시오. 이런 머리 믿지 말고 그 손으로 다 적으십시오. 이거 실수하면요 무조건 틀려요. 왜냐면 다시 안 보거든. 쉽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 풀 때 정확하게 풀어야 됩니다. D는 얼마입니까? 1이에요. 그럼 얘는 양성자수 1개고 질량수 1이니까 그냥 양성자 1개입니다. 수소 원자핵이 되는 거죠. 기억 보면 양성자수는, 기억은 양성자수가 1이죠. 니은도 양성자수 1입니다. 같죠? 그 다음 질량수는 니은이 1이고 기억이 2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반대로 해놨죠. 질량결손 자체는요 그냥 요 크기 비교해보면 됩니다. 요게 MC제곱이거든요. C제곱은 어차피 같으니까 요 질량결손이 큰 쪽이 방출되는 에너지가 크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가 맞습니다. 가가 더 큰 게 맞죠. 그래서 기억 디귿에서 4번이 답이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24년 3월 고3 학력평가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파원 S1, S2에서 서로 같은 진폭과 위상으로 발생시킨 두 물결파의 0초일 때 모습을 나타낸 거고, 두 물결파의 진동수는 0.5Hz입니다. 자, 동일한 두 파동이 만나서 이제 생기는 파동은요 특징이 정상파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계속 보면요 모든 파동이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밑에다 필기를 해두도록 하십시오. 요 정상파의 경우 요 2차원 정상파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마루하고 마루 특정 순간에, 혹은 골하고 골이 만나는 부분 있죠.
골하고 골이 만나는 점은 항상 보강 간섭을 합니다. 예. 근데 우연의 일치로 보강 간섭을 하는데 변이가 0인 상태와 0인 상태가 만나서 변이가 0인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보강 간섭이에요. 같은 위상이 만난 거여가지고. 그래서 진폭이 계속 바뀌기는 한데 이제 보강 간섭을 합니다. 그래서 진폭이 하나의 진폭이 A면은 2A에서 마이너스 2A까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변하게 됩니다. 근데 마루하고 골 혹은 골하고 마루가 만나는 점 있잖아요. 이걸 만나는 점은 항상 뭐가 된다? 제가 항상이라고 좀 적어놨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항상 상쇄 간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지점은 계속 0이 됩니다. 계속 진폭이. 이런 특징을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안다라는 잘못된 가정하에 기억을 한번 보면요. 자, PQ에서 PQ입니다. PQ. 그럼 이 순간에 보면 얘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죠. 얘도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고요. 여기도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없죠. 없고 오히려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한 점이 있는데 이게 약간 애매한 게 요 사이라고 했을 때 얘를 포함시키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답으로 그냥 만들어 버린 것 같아요. 네, 오답으로. 그리고 이제 뭐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요. 근데 여기가 좀 반파장이고 이거 시간 맞아 할게요. 시간을 보면서 했어야 되는데. 1초일 때 Q에서는 지금 마루하고 마루가 만났잖아요. 그럼 주구장창 마루하고 마루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 초든지 간에 계속 보강 간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앞에 시간 볼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 소음 제거 헤드폰은 상쇄 간섭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R점도 마루하고 골이 만나는 점이니까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종류의 간섭, 상쇄 간섭을 활용한다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니디에서 5번이 답이었던 문제입니다. 네, 4번부터는 또 다음 짧은 시간에 풀이할게요. 자, 이제 2024년 3월 고3 학력평가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 입자 ABC의 속력과 물집합 파장을 나타낸 건데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그럼 이 물집합 파장이 기억이 전혀 안 난 거예요. 예, 이 물집합 파장은 드브로이 파장이라고도 하죠. 예, 이거는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입니다. 람다는 mv분의 h이고요. 따라서 이제 질량을 비교해 보면 A하고 B에 대해서 물집합 파장 공식을 써보면 되죠. 예, 각각 그러니까 A에 대해서 물집합 파장, B에 대해서 물집합 파장 공식을 써보면 됩니다. 그래서 A의 질량을 MA라고 하고 B의 질량을 MB라고 하면 요 2람다 제로는 MA 그다음에 V는 위에 표가 있죠. 속도가 V0잖아요. V0분의 플랑크 상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람다 제로 B의 물집합 파장은 B의 운동량 B의 질량 곱하기 B의 속도 B의 속도는 2V0죠. 위에 적혀 있잖아요. 요분의 H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게 같죠? 같으니까 등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MA가 2MB가 되잖아요. 이런 거 할 때도 여러분 머릿속으로 하지 말고 최종적으로 손으로 적으십시오. 적어가지고 문장과 맞는지 확인하시고 이 자칫 거꾸로 생각하면 검산도 안 하고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질량은 A가 B의 2배이다 맞잖아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량의 크기는 B하고 C가 같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운동량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거꾸로 하면은 MV는 람다분의 H잖아요. 그러니까 물집합 파장이 주어져 있으면 그걸로 운동량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이건 같은지 안 같은지만 알면 되잖아요. 그럼 B하고 C를 비교해 보면 물집합 파장이 다르잖아. 그럼 운동량이 다르겠죠. 얘의 운동량은 2람다 제로분의 H고 얘의 운동량은 람다 제로분의 H잖아요. 그러니까 몇 배인지 비교를 했다라면 B의 운동량은 2람다 제로분의 H고요. C의 운동량은 람다 제로분의 H입니다. 그러면 B는 C의 2분의 1배이다 해야지 맞는 거죠. 네, B는 C의 2분의 1배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외우십시오. 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잖아요.
2분의 1 mv 제곱인데 밑에다 적을게요. 자, 운동 에너지는 카이네틱 에너지에서 저는 이렇게 주로 적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인데 얘는 그 물질파에 대해서 운동 에너지를 얘기할 때에는 요 식을 좀 변형해서 2m분의 mv의 전체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얘는 결국에 뭐가 되냐면 2m분의 p 제곱이거든요. 제가 외우라고 하는 식은 요겁니다. 운동 에너지는 2m분의 p 제곱이다. 를 외우십시오. 그러면 p는 람다분의 h잖아요.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가면 돼요. p는 람다분의 h니까 얘는 2m분의 1의 람다분의 h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c에 대해서 하고 a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를 c에 대해서 하고 a에 대해서 적용해 보면 물질파 파장이 나와 있잖아요. c는 파장이 람다 제로죠. 람다 제로이기 때문에 얘는 질량도 보여야 되네요. 제가 풀이를 질량도 그럼 구해야 되네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얘는. 그럼 얘의 질량은 C의 질량은 MC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이 질량은 어떻게 구하냐면 마찬가지입니다. 물질파 파장에 대해서 또 공식을 써보는 거예요. 그럼 C의 물질파 파장은 MC 곱하기 2V0분의 H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식하고요. 요 식을 비교해 보세요. 요 식을 비교해 보면 결국에 MAV0분의 H 대 MC 2V0분의 H가 몇 대 몇이에요? 2대 1이죠. 이 람다 제로분의 람다 제로니까. 그러면 요렇게 곱한 거하고 요렇게 곱한 게 같잖아요. 그렇게 해서 H하고 V0 날려버리고요. 하면은 MA분의 1 곱하기 1은 EMC분의 1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MA하고 MC가 어떻습니까? 같죠, 그냥. 같으니까 이제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럼 MA하고 MC가 같으니까 둘 다 그냥 M이라고 두죠. M이라고 두면 얘는 2M분의 1의 A의 물질파 파장이 2람다 제로잖아요. 요거는 H의 제곱이 되고 미안하다. 이게 C죠, C. 내가 C로 AC 이걸 읽은 겁니다. AC. AC. 이거 지우기 힘드니까 이걸 A라고 합시다.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C라고 하고. 그럼 C는 2m분의 1의 C의 물질파 파장이 람다 제로잖아요. 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게 M은 똑같고 H도 똑같고 람다 제로도 똑같으니까 나머지 숫자를 보면 얘가 4분의 1이면 얘가 1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1이면 얘가 4죠. 그래서 A가 1이면 C가 4가 됩니다. 그래서 A가 1이면은 C가 4가 되니까 이건 4분의 1배죠. C는 기억 A의 4분의 1배이다. 그 말이 또 왜 안 나오나 했다. 그래서 기억해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요 5번에서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4년 3월 고3 학력평가 5번 문제와 6번 문제인데요. 다음은 자성체와 자석과 자성체를 이용한 실험이다. 실험 과정을 보니 그림과 같은 고리 모양의 동일한 자석 A, B, C 그리고 강자성체 X 그리고 상자성체 Y를 준비한다. 그러나 수평면에 연직으로 고정된 나무 막대에 자석과 자성체를 놓고 모두 정지했을 때의 위치를 비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X가 강자성체죠. 강자성체고요. 일단 Y는 상자성체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뭘 할 수 있냐면 이 강자성체는 자화된 상태일 수도 있고 자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자석과 반응해서 떠 있잖아요. 그럼 얘는 자화된 상태입니다. 자화된 상태이고 여기에 떠 있으려면 요 아래쪽이 S극이고 위쪽이 N극이 이런 상태여야 됩니다. 그럼 요 정도 해놓고 이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실험 1과 2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는데요. 1번 실험 1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과 B에 작용하는 중력은 작용 반작용이라 했는데 둘 다 B에 작용하는
B에 작용하는 예요. 그래서 작용점이 같은 힘은 작용 반작용이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힘의 종류도 다르죠. 작용 반작용이 되려면 힘의 종류도 같아야 되고요. 그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면서 서로 상대방에게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실험 2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B의 무게와 같다 했는데요. 자, 실험 2 보겠습니다. 자, 실험 2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은요. 이때 여러분이 이제 묶어서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이걸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보세요. 묶어서 보면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결국에 B와 C를 전체를 떠받치는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력은 뭐와 같냐면 B와 C의 전체 무게와 같습니다. 그래서 B의 무게 더하기 C의 무게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으로 바꾸려면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B의 무게 더하기 그 위에 있는 C의 무게까지 해야지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까요? C에 작용하는 힘은요, 아래쪽으로 C의 무게고요. 일단 B가 C를 떠받치는 자기력이에요. 그럼 B가 C를 떠받치는 자기력은 C의 무게죠. 그럼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C가 B를 누르는 자기력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무게만큼 누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럼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그 C의 무게만큼 눌려지는 자기력과 B의 무게거든요. 그만큼이 이제 A가 B를 떠받치는 자기력과 같습니다. 그래서 A가 떠받치는 자기력은 결국 요 위에 있는 전체의 무게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용해서 요 바닥이 A를 떠받치는 수직 항력은 A, B, C 전체의 무게와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보면 1과 2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이때는 B의 무게고요. 2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요 B와 C의 전체 무게가 되니까 이거는 틀렸죠, 역시.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B에 작용하는 R점의 크기는 2에서가 1에서보다 크다 했는데 2에서나 1에서나 B는 정지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R점이 0입니다. 둘 다. 그 다음 5번 A가 수평면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2에서가 1에서보다 크다 했는데 A가 수평면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결국에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예요. 그러면 A의 요 실험 1에서는 AB 전체의 무게만큼 떠받치고 있고요. 실험 2에서는 ABC 전체 무게만큼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 2에서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5번이 이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6번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X, Y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X는 지금 강자성체고 Y는 상자성체입니다. 자, 기억. 가에서 기억은 자기화된 상태이다. 그러니까 가에서 요 강자성체는 자기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석과 청력을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서로. 자기화되지 않는 상태였으면 무조건 인력이 작용해요. 근데 지금 자기화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극이 반대면은 청력이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그다음 니은 보면 4에서 A와 Y 사이에는 A는 뭡니까? A는 자석이죠. Y는 상자성체입니다. 그러면 강자성체하고 상자성체는 자기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되고 서로 인력이 작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죠. 밀어내는 자기력이 아니라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됩니다. 그리고 3과 4에서 X와 Y는 서로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3에서는 또 자석에 의해서 X가 자기화된 게 아니고요. 이미 자기화된 상태입니다. 그럼 자기화된 상태인데 자화된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고 내부에서는 쭉 이어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N극이 향하는 방향이 자기화된 방향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험 3에서 X는 위쪽 방향으로 자기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험 4는 봅시다. 실험 4는 얘가 지금 외부 자기장이에요. 얘가 만드는 자기장이 아래쪽 방향입니다. 그럼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가 되잖아요. 자화가 되기 때문에 요 Y의 자기화된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N극, 이쪽은 S극이 되어서 이렇게 서로 인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럼 실험 3에서 X는 위쪽 방향,
실험사에서 Y는 아래쪽 방향으로 자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려서 6번은 1번이 답이었던 문제였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3월 고3학년 평가 7번 문제고요. 그림과 같이 동일한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 LED A에서 E와 직류 전원 그리고 저항 스위치 S로 회로를 구성하였다. S를 단자 A에 연결하면 2개의 LED에서 그리고 단자 B에 연결하면 5개의 LED에서 모두 이제 빛이 방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한번 찾아볼게요. 단자 B에 연결하면 전부 다 순방향이 돼요. B에 연결하면 그럼 P형 N형을 다 찾을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요 B에 연결했을 때입니다. 자 B에 연결했을 때 불이 다 들어왔잖아요. 그럼 보면 여기는 두 가지 회로가 있는 거예요. 요 회로하고 그다음에 요 회로 요렇게 두 개의 회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요 회로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플러스하고 가까운 쪽이 전부 다 P형이 됩니다. 그럼 플러스하고 가까운 쪽이 여기죠. 그래서 여기가 PN, P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여기 플러스하고 가까운 쪽이 P, 마이너스하고 가까운 쪽이 네거티브 N형이 됩니다. 그럼 이쪽은요. 요 플러스하고 가까운 쪽이 이쪽이죠. 예, 여기가 PN, PN, PN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X가 N형 반도체가 되는 거고요. 그럼 A에 연결했을 때 빛이 들어오는 거 두 개가 뭔지 볼까요? 예, 두 개가 보면 여기 연결했을 때 보면은 A하고 C는 순방향이 되죠. 그래서 A하고 C가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보면 얘는 순방향이고 얘는 순방향인데 얘가 역방향이 돼버리잖아요. A 연결하면. 그럼 셋 중에 직렬로 연결된 셋 중에 하나만이라도 역방향이 되면 불이 안 들어옵니다. 전부 다. 그래서 A에 연결하면 요 두 개가 불이 들어오고 요 세 개가 불이 안 들어오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 정도 하면 이제 다 찾은 거죠. S를 A에 연결하면 A의 P형 반도체에 있는 양공은 PN 접합면 쪽으로 이동하죠. 좀 A는 순방향이 걸리게 됩니다. 순방향이 걸리게 되면 전하 운반자들이 접합면 쪽에 모여야지 거기에 교환이 일어나서 전하 운반자가 전하를 원활하게 운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억 맞고요. S를 B에 연결하면 전부 다 불이 들어온다 했잖아요. 이건 공짜뱅이죠. 그러면 A, E 모두 순방향으로 전압이 걸리게 되겠죠. 그 X는 여차저차해서 N형 반도체인 걸 발견했죠. 예, 그래서 기억 니은에서 3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이거 다음 시간에 할까요? 약간 시간이 애매하게 나왔네. 네. 자, 2024년 3월 고3 학력평가 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는 시간 t = 0일 때 내지 1에서 2에서 진행하는 파동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파동의 진행 방향은 플러스 x 방향과 마이너스 x 방향 중 하나이고요. 그림 나는 가에서 x = 3m에서 x = 3m를 제가 여기다 그림에다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서 파동의 변이를 t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했는데요. 작년부터 약간 요 모습의 자료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잘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어찌 보면 작년부터 나오는 신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료를 이것도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로부터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보면 제가 초록색으로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변이가 플러스가 되었습니까? 마이너스가 되었습니까? 플러스가 되었죠. 그 말은 마루인 부분이 요 노란색 점을 지나갔다라는 거야, 아니면 고린 부분이 지나갔다라는 거야. 처음에 마루인 부분이 지나갔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가장 인접한 마루를 찾아보면 가장 인접한 마루는 요겁니다. 요거. 예.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얘가 이 지점을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부터 진행 방향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지나간 거기 때문에 이 방향이 파동의 진행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속력도 구할 수가 있어요. 속력도. 일단 속력은 어떻게 구하냐면 주기분의 파장으로 구하거든요. 주기분의 파장을 구하는데 매질 1하고 매질 2를 조심해야 되는 게 매질 1과 매질 2는 파장은 다릅니다. 파장은 다르지만
주기나 진동수는 파원에 의해서 한번 결정되면 파동이 진행하는 동안 변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는 요걸로 구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매질 1에서 모습이긴 하지만 주기는 매질 1이나 매질이나 같기 때문에 요 녀석이 주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매질 1에서의 주기이기도 하고 매질 2에서의 주기이기도 합니다. 주기는요, 요 태극 모양을 하나 잡아서 시간 해도 되고요. 요 모양을 하나 잡아서 봐도 되고, 그래. 여기는 안 나오는데 요 모양을 이렇게 잡아도 됩니다. 예. 근데 여기서는 이제 태극 모양을 잡는 게 가장 편하겠지. 그래서 주기는 2초고요.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게 파장은 요 매질 2에서의 파장을 넣어야 돼요. 매질 2에서의 파장. 자, 매질 2에서의 파장은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매질 2의 파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골하고 골 사이니까. 요게 람다 2예요. 좀 조용해라. 가는 600이 사니까 2m죠. 2m입니다. 아, 여기 t를 구해놓고 그냥 t라고 했네. 여기 2죠 2. 여기 2초고 2m니까 1m/s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이유는 틀렸죠? 이제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거 자료 해석하면서 바로 봤고요. 그다음 x 이꼴 5m에서 파동의 변이는 2초일 때가 2.5초일 때보다 크다 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되냐면 파동의 변이는 4분의 1 주기 단위로 바뀌어요. 마루 0, 골 0, 마루 0, 골 0이 4분의 1 주기마다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주기가 2초예요. 주기가 2초인데 그럼 4분의 1 주기는 몇 초예요? 예, 2분의 1초입니다. 0.5초죠. 예, 4분의 1 주기는. 자, 그럼 자 보세요. 얘는 뭐냐면 한 주기입니다. 얘는. 근데 얘는 뭐냐면 한 주기 더하기 4분의 1 주기죠. 예. 그래서 얘는 4분의 1박자 간 거고 얘는 0초일 때랑 똑같은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x 이꼴 5m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마루죠 지금. 지금 이게 0초일 때입니다. 0초일 때인데 그러면 2초일 때도 마루예요. 2초일 때도 마루예요. 근데 그 0초에서부터 4분의 1 주기 지났을 때나 2초에서부터 4분의 1 주기 지났을 때는 똑같거든요. 그럼 4분의 1 주기 단위로 마루 0, 골 0, 마루 이렇게 되거든요. 자, 세 보세요. 마루부터 시작하면 마루는 0이죠. 그러면 0, 골 0, 마루 하면 딱 4번이 돼요. 그래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한 주기니까 마루고 얘는 한 주기에서 4분의 1 주기 지났으니까 마루에서 그 다음 단계가 골이 0이잖아요. 0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4분의 1주기, 4분의 3주기는 변이가 0이 되는 거야. 그리고 4분의 2주기는 변이가 반대가 되는 거, 반대로 최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때는 변이가 최대, 이때는 변이가 0이 되는 겁니다. 변이를 빨간색으로 표시하면 얘는 이제 그 변이가 최대니까 A라면 얘는 변이가 0이 되는 거죠. 아, 제가 모르고 2A라고 표시해놨네. 예, 이렇게 해서 어쨌든 답은 디귿디귿에서 3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4분의 1 주기 단위로 마루 0, 골 0, 마루가 되는 거 이걸 잘 이용하면 특정 시간에서 이 물체의 변이를 물어볼 때는 그 물리학원에서는 딱 그 범위에서 물어보거든요. 4분의 1 주기 단위로. 그래서 그 특징을 좀 잘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2024년 3월 학력평가 국어 문제 다음 시간에 볼까요? 이 시간이 좀 애매하겠네 또. 자, 2024년 3월 고3 학력평가 9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물체가 점 A에서 D를 지나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 A와 B, 그리고 B와 C, C와 D 사이의 거리는 각각 L, X, 3L이고요. 물체가 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A에서 B까지와 C에서 D까지가 같다. 그 다음에 그 AD에서 물체의 속력은 각각 V, 4V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조건을 밑에다 일단 적어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하고 C에서 D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같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걸 T1이라고 두겠습니다. 얘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속도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이게 그럼 이 문제에서 제가 주로 쓸 거는 뭐냐 하면 평균 속도를 잘 이용을 할 거예요. 네, 평균 속도. 그리고 같은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이 같아요.
그래서 t1 동안에 v1만큼 속도가 변했다고 치겠습니다. 속도가. 그러면 요 b에서 속도가 구해지죠. b에서 속도를 표현할 수 있는 게 b에서 속도는 v 더하기 v1이에요.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얘가 v고 얘가 4v니까 속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t1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이 v1이라고 하면 요 b에서의 속도는 v 더하기 v1이고요. 그다음 여기서의 속도는 c에서의 속도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 사이는 모르니까 요 4v로부터 t1 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c점에서의 속도는 4v 빼기 v1이라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풀이를 위해서 제가 밑에다가 요거를 좀 적어 놓을게요. 속력을 B에서 하고 C에서 표현을 해보면 B에서는 V부터 T1이 지난 순간이니까 이렇게 되겠고요. C는 D에서 T1 전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여기는 지금 거리가 L이고 여기는 거리가 3L이에요. 그거에 대한 식을 좀 써볼까 합니다. 그럼 요 L은 어떻게 되냐면 L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 속도에다가 T1을 곱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여기는 V고 여기는 V 더하기 V1이잖아요. 그러면 요만큼 가는데 V1만큼 속도가 증가했다면 평균 속도는 2분의 1 V1만큼 더한 게 평균 속도가 됩니다. 방금 한 말 이해했어요? 예. 여기가 V 더하기 V1이고 얘가 V예요. 그럼 여기서 V1 차이가 나요. 그럼 그 가운데 순간에는 속도가 그 V1만큼 차이 나는 거에 절반만큼 원래 속도에서 더한 게 평균 속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문제에서 쓰이는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에서 B까지의 평균 속도가 V 더하기 2분의 1 V1이 되고 거기다 시간 T1을 곱한 게 L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이 여기 하나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3L은 어떻게 되느냐? 3L은 그러면 얘는 4V에서 V1만큼 뺀 게 이때 속도니까 이 사이의 평균 속도는 4V에서 2분의 1 V1만큼 뺀 게 이 사이의 평균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4V 빼기 2분의 1 V1의 T1이 됩니다. 그래서 요 식하고 요 두 식을 보면 이제 아름답게 보면 L 들어있고 T1 들어있고 그러니까 얘는 얘로 나누고 얘는 얘로 나누면 많은 것이 훅훅 날아가고 V하고 V1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V1을 V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계산 과정을 생략할게요. 요 두 개를 연립하면 나누면요. 얘들을 나누면 이제 V1은 2분의 1 V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그럼 얘를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집어넣으면 여기는 V 더하기 2분의 1 V가 되죠. 그래서 2분의 3V가 되고요. 얘는 4V 빼기 2분의 1 V가 되니까 얘는 얼마가 됩니까? 2분의 7V가 됩니다. 그럼 요 사이의 차이가 얼마가 되냐면 요 사이의 차이가 2분의 4V가 되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 V 곱하기 4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만큼 변하는데 T1이만큼 걸려요. T1이 걸리니까 요거의 4배만큼 변하려면은 4T1만큼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 X 동안의 시간이 4T1만큼 걸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X를 이제 T1과 V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T1과 V로. 그래서 T1과 V로 나타내면 얘는 이제 평균 속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여기가 V 더하기 V1이고 이게 4V 빼기 V1이에요. 네. V 더하기 V1이고 4V 빼기 V1이니까 합치면 얼마입니까? 요거 합치면은 5V가 되죠. 네, 그거의 절반이 평균 속도예요. 네. 그러면 요 X는 얼마가 되냐면 X는 2분의 5V에 곱하기 4 T1이 됩니다. 네. 그러면 얘는 10V T1이 되죠. 그럼 얘를 어디서 찾아봐야 돼요. 여기서 찾아보면 얘는 지금
요 식에서 찾아보면 되겠네요. 여기서 식에서 찾아보면 여기 2분의 1 V1에 이제 여기 V1에 2분의 1 V를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V 더하기 4분의 1 V에 T1이 L인 거잖아요. L인 거니까 요거 정리하면 4분의 5 V T1이 L이 됩니다. 그러면 요 VT1이 얼마가 됩니까? 5분의 4L이 되죠. 5분의 4L이 되니까 여기다 10 곱하기 5분의 4L에서 답이 8L 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잘 보면 결국에 평균 속도를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평균 속도를 얼만큼 이렇게 잘 이해해서 적용해서 쓸 수 있느냐 요거를 이제 물어본 것으로 그렇게 9번 치고 가운데 나오는 문제 치고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던 문제로 요거는 많이 풀어봐야지 좀 어쩔 수 없이 감각이 좀 생깁니다. 그 다음 거 할 시간이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2024년 3월 고3 환경평가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관찰자의 관성계에 대해 동일 직선 위에 있는 점 PQR은 정지해 있으며 정광원 S가 있는 우주선이 0.5C로 등속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표는 사건 1에서 4를 나타낸 것으로 관찰자의 관성계에서 1과 2가 동시에 그리고 3과 4가 동시에 발생하였습니다. 우주선의 관성계에서 1과 2의 발생 순서와 3과 4의 발생 순서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사건 1을 보면 X가 P의 위치와 일치한다는 것은 결국 X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2가 동시에 일어났죠. 빛이 X에서 방출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자 보세요. X와 P의 위치가 일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거는 X의 위치가 P점인 거죠. P점인데 그때 X에서 빛이 방출됐어요. 그럼 그 바로 이 두 사건이 일어나는 곳은 여기로 동일한 좌표입니다. 자, 그럼 동일한 좌표에서 동시에 일어난 거는요. 관찰자가 바뀌어도 다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한 좌표에서 일어난 사건은 누가 봐도 똑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철수가 양쪽에서 총을 동시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럼 철수가 있는 한 좌표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건 누가 봤을 때 오른쪽을 먼저 맞고 왼쪽을 나중에 맞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좌표에서 빛을 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선이 여기 있으면서 우주선에서 빛이 나왔어요. 그럼 이 좌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좌표에서 일어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페이크를 친 거죠. 이게 좀 헷갈리게 한 거죠. 1번과 2번이 하나는 동시니까 다른 관찰자 입장에서 동시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한 좌표에서 일어난 사건은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한 좌표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동시에 발생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 아니면 여기 이제 답이 되는 거고요. 일단 3번은 뭐냐 하면 X와 Q의 위치가 일치할 때 2의 빛이 R에 도달을 했어요. 근데 보면 얘가 0.5C잖아요. 0.5C니까 얘가 요만큼 갔을 때 C의 속도로 요만큼 간 겁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정보가 뭐냐 하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아요. 일단 왜냐면 얘는 여기서부터 동시에 빛과 우주선이 출발했잖아요. 근데 빛은 C로 우주선은 0.5C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에 X는 요만큼 그리고 빛은 요만큼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속도의 비가 1대2니까 거리의 비도 1대2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주선의 관성계에서 이제 3과 4를 봐야 돼요. 우주선의 관성계에서. 우주선의 관성계에서 3이 일어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하고 4가 일어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작은 쪽이 먼저 일어난 거고 시간이 긴 쪽이 나중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주선 입장에서 T3는 뭐냐면 우주선이 Q의 위치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주선이 0.5C 우주선 안에 있으니까 바깥쪽 세상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바깥쪽 세상이 움직여서 Q가 자기 앞에 다가온 때까지 걸린 시간이에요. 그럼 얘는 일단 수축된 길이겠죠. 수축된 길이를 각각 L'이라고 둘게요. 그럼 이것도 L'으로 똑같겠죠. L' 똑같은데 그럼 얘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얘는
바깥 세상이 0.5c의 속도로 움직이는데 그게 L'만큼 다가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됐죠? 일단 여기까지 쓰고요. 다음에 이제 T4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4는 뭐냐면 지금 2의 빛이 아래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얘 입장에서는 바깥 세상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얘가 빛의 속도로 R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이렇게 가는 동안에 R점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다가오고 있잖아요.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빛이 총 가야 할 거리는 2L'보다 R이 다가온 거리만큼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2L'보다 짧은 거리를 빛이 가는 거야. C의 속도로. 그러면 얘는 자 보면 요 C분의 2L'이라 볼 수 있죠. 그러면 얘하고 지금 요만큼이 같잖아요. 요만큼이 같으니까 시간이 오는 게 더 짧은 거야. T4가 더 짧은 거야. T4가. 그렇기 때문에 T4 4번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3번 사건이 나중에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024년 3월 고3 학력평가 11번 문제 이어서 풀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용수철을 압축시킨 채로 정지해 있던 물체 A에서 D를 0초일 때 가만히 놓았더니 용수철과 분리된 B와 C가 충돌하여 정지하였습니다. 이 용수철에 분리된 B와 C가 충돌해서 정지했다라는 것은 충돌 전에 B의 운동량하고요, 충돌 전에 C의 운동량이 같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고요. 그래야지 이제 운동량의 합이 0이 되어서 정지할 수가 있겠죠. 운동량의 합은 항상 보존이 됩니다. 다른 힘이 관여하지 않는 이상 두 물체만 충돌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전에를 또 보면요, A, B가 정지 상태에서 반발을 하였고요, CD가 정지 상태에서 반발을 하였으니까 분열된 이후에 A의 운동량의 크기하고 분열된 이후에 B의 운동량의 크기도 같습니다. 그리고 C하고 D도 정지 상태에서 분열되었기 때문에 분열 직후에 C의 운동량하고 분열 직후에 D의 운동량도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요렇게가 같기 때문에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똘똘마이로 결국에 충돌하기 전에 A, B, C, D의 운동량의 크기는 전부 다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용수철과 분리된 후 A와 D의 운동량의 크기는 같죠. A, B가 같고 C, D가 같고 B, C가 같으니까 A, B, C, D가 모두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곡선과 시간축이 이루는 면적은 충격량입니다.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곡선과 시간축이 이루는 면적, 얘는 충격량이죠. 충격량은 결국에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입니다. 충격량의 크기는. 그러면 A하고 D는요, 처음에 정지 상태에 있다가 운동량 각각 PA, PD가 되잖아요. 근데 PA하고 PD가 같으니까 크기가,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 같고요, 이 면적까지도 같습니다. 결국에 B가 받는 충격량이나 C가 받는 충격량 역시 각각 PB 혹은 PC였다가 0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량이 각각 PA의 절대값이자 PB의 절대값이자 PC의 절대값이자 PD의 절대값이 각각의 운동량의 변화량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 보이는 이 면적들은 다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그 다음에 6T에서 7T 동안 FBC의 평균값, FBC의 평균값을 FBC 바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T 동안이 T 동안이니까 충격량이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그 면적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면적은 뭐와 같냐 하면 요 FA의 평균값이 요거라고 하면요, FA 평균값은 요 C가 충돌 시간이 2T잖아요. 2T. 그래서 평균 힘에다가 2T를 곱한 게 저 면적이 됩니다. 근데 이 면적이 다 어때요? 면적이
전부 다 같죠? 예, 전부 다 같으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FBC의 평균값은 FA의 평균값의 2배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면적이 다 같다라는 정보로부터 이제 알 수가 있었고요. 평균임은 이제 그 충격량은 평균임 곱하기 충돌 시간으로 이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니디가 모두 맞아서 5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2024년 3월 고3학년 평가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임계각을 찾는 실험이다. 이거 물리학원 했던 사람들은 그 실험 해봤지? 임계각 측정하는 거. 반원형 매질 ABC 중 두 매질을 서로 붙인 다음에 우리는 뭐 공기하고 물 사이에 가지고 물의 임계각을 측정해봤지만 얘는 이제 물질 세 개를 이용해서 임계각을 측정하는 실험을 했고요. 단색광 P를 원의 중심으로 입사시키고 입사각을 0부터 연속으로 증가시키면서 임계각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1에서 임계각은 40도고요. 이때 가면 뭐가 40도라는 거냐면 얘가 40도라는 겁니다. 지금 전반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면 빛이 여기는 표시는 안 했지만 요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가고 있는 거니까 굴절각이 90도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A에서의 속력하고 B에서의 속력을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어디가 더 빠릅니까? B에서 더 빠릅니다. 요 법선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이루는 각이 큰 쪽이 속력이 빠른 거거든요. 그럼 40도, 90도 중에서 90도가 더 크죠. 이 때문에 여기가 더 빠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렇게 입사시켰더니 전반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가 임계각 굴절각이 90도인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임계각인 50도라는 의미고 여기 이제 90도인 상황인 거죠. 그러면 VC하고 VB 비교해 보면 누가 더 큽니까? 예, VC가 더 크죠. 왜냐하면 90도 쪽이니까 VB 쪽은 50도 쪽이고. 그리고 여기는 보세요. 이 문제는 필요 없긴 하지만 얘는 90도하고 40도 차이예요. 얘는 90도하고 50도 차이예요. 그럼 각도 차이가 실험 1이 더 큽니까? 실험 2가 더 큽니까? 실험 1이 더 크죠. 그럼 요 사이의 속도 차이가 더 큽니다. 근데 이 문제는 필요 없는 게 결국 똘똘마이로 VA가 가장 느리고요. 그죠? 그 다음에 VB가 느리고 VC가 가장 빠르죠. 그래서 실험 1과 실험 2로부터 이제 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험 3은 보면 A에서 C잖아요. 그러면 느린 쪽에서 빠른 쪽으로 가야지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느린 쪽이 A 쪽이고 빠른 쪽이 C 쪽이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요. 대충 일단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임계각이 이제 어떠냐라는 건데 지금 보면 A하고 B 사이가 임계각이 40도예요. 근데 A하고 B보다 A하고 C가 속도가 차이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전반사가 더 잘 될 조건이죠. 그럼 임계각이 더 작은 조건이 됩니다. 속력 차이가 더 많으니까. 그래서 이 임계각은 최소한 얼마인지는 몰라도 40도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임계각이 40도보다 작으면서 A에서 C 쪽으로 가면서 전반사가 되는 그림을 찾으면 되겠죠. 거기에 해당하는 게 1번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보면 보조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보면 얘가 40도죠. 지금 얘가 40도네요. 법선과 이루는 각이. 그래서 지금 요만큼이 40도니까 지금 입사각이 40도보다 작게 그려져 있는 거죠. 그리고 A에서 C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이제 1번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2024년 3월 학력평가 1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와 나는 각각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전자의 궤도와 에너지 준위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BC는 각각 2, 3, 4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양자수 n이 커질수록 웬만한 건 다 커집니다. 궤도 반경 커지고요.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준위 커집니다. 오로지 작아지는 것은 중력밖에 없어요. 전기력밖에 없습니다. 멀어지니까. 전기력을 제외하고는 n이 크면 클수록 거리 멀어지고 거리 커지고 역학적 에너지 준위도 커지게 됩니다. 그럼 A, B, C가 뭔지 알겠죠? A가 뭐겠습니까?
양자수 2입니다. 얘는 3, 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양자수가 커지고 에너지 준위가 커집니다. 그래서 A는 2죠. 틀렸고요. 전자는 E2와 E3 사이의 에너지를 가질 수가 없죠.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에너지 준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값만 가질 수 있고 그 사이의 값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맞죠? 없으니까. 전자가 n equal b에서 3에서 n equal c 4로 전이할 때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에너지는 E3 빼기 E2가 아니고 E4 빼기 E3 E4 빼기 E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만 맞아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왜? 이 문제 틀렸어요? 네. 반성해야 됩니다. 수능에서 이런 문제 틀리면 이제 피똥 싸는 거야. 얼마나 억울하겠어. 근데 특히 이런 문제는 조심해야 하는 게 처음 풀 때 잘 풀어야 돼요. 이게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사는 안 하거든. 근데 처음에 풀 때 정확하게 풀어야 돼. 자, 2024년 3월 고3 학력평가 14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많이 틀렸던데. 저희가 맞았어요. 맞았어요? 네, 잘했습니다. 자, 그림은 물체 A에서 D가 실 PQR로 연결되어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자, 정지해 있는 모습이니까 이걸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을 먼저 적어 볼게요. A, B, C, D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할 건데요. 여기에 이제 EMG라는 중력이 작용하겠죠. 그리고 B에도 중력이 작용할 거고요. 그다음 C에는 중력 중에 빗변 방향 성분이 있을 겁니다. 그걸 FC라고 할게요. 그럼 D에도 중력 중에서 빗변 방향 성분이 있을 거예요. 그걸 FD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여기 정지했다라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게 요 합력이 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3mg하고 뭐가 같냐면 FC하고 FD를 더한 게 같습니다. 방금 한 말 이해했습니까? 예. 지금 보면 이제 요렇게 이제 하나로 묶어서 이제 요 방향을 한 방향, 요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요 두 개죠. 그다음에 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요 두 개입니다. 그러면 얘랑 얘가 이제 합친 게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정지 상태에 있거나 등속도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합력이 0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 A, B의 질량은 각각 2m, m이고 CD의 질량은 같아요. 그래서 CD의 질량을 각각 라지 M이라고 좀 두도록 할게요. 라지 M, 라지 M 이렇게 되겠습니다. FC보다는 FD가 더 크겠죠. 경사가 더 급하니까 질량은 같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P를 끊었을 때 P를 끊으면 이제 또 P가 나겠죠. 미안합니다. 주로 실피가 끊기더라고. 그래서 피가 난다라고 보통. P를 끊었을 때 C의 가속도의 크기가 9.2g로 일정한 직선 운동을 합니다. 그럼 P가 끊어졌을 때 운동 방정식을 한번 세워볼 수가 있어요. 바로 세워볼게요. 그 밑에 P가 끊어진 후, P 끊는 후, P 끊은 후, 요 B하고 C하고 D를 하나 묶어서 B하고 C하고 D를 묶어가지고 방정식을 세워볼게요. 그럼 P가 끊기면요, 끊기기 전에는 합력이 0이었잖아요. 근데 끊기고 나서는 요 힘이 사라지니까 얘가 요 방향으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요 방향으로 이제 B, C, D를 하나로 묶어서 MA 꼴 F를 해볼 거예요. 그럼 총 질량이 스몰 m 더하기 라지 m의 2배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그러면 A, B, C, D를 하나로 묶으면 2m이 아니죠. m 플러스 2 라지 m. 네, 그때 가속도가 9분의 2g라고 문제에 주어졌습니다. 요거는 FC 더하기 FD 빼기 mg가 되는데 아까 위에 조건 중에서 얘가 있었잖아요. 얘가 얼마였어요? FC 더하기 FD가. 얘가 3mg입니다. 3mg.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얼마가 돼요? 2mg가 됩니다. 그러면 g가 날아가고 스몰 m하고 라지 m 사이 관계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라지 m이 얼마인지 나옵니다. 라지 m이 계산하면 4 스몰 m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으로부터 이제 얘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조건이 더 있네요. P가 끊어진 이후에 R이 D를 당기는 힘, R이 D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9분의 10mg예요. 요게 이제 9분의 10mg입니다. 그럼 D에 대해서도 MA 꼴 F를 해볼 수 있겠네요. D에 대해서도. 그죠? 그러면 D는 질량이 이제 4m인 걸 구했어요. 4m인 걸 구했고, 역시 P만 끊겨진 상태니까 가속도는 9분의 2g인 거죠. 2g. 그러면 얘는 FD 빼기 장력 9분의 10 mg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FD도 구해지네요. FD는 얼마가 됩니까? 요 계산하면 9분의 8 mg 더하기 9분의 10 mg, 9분의 18 mg니까 2mg가 됩니다. 2mg. 그럼 얘가 2mg면요. FD랑 FC 합쳐서 3mg예요. 이때 FC가 얼마가 됩니까? mg가 되는 겁니다. FC가. 그럼 얼추 다 구한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가 R이 끊어졌을 때 가속도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R이 끊어졌을 때 요 P 끊어지고 R 끊어졌을 때 D의 가속도니까 그때 D에 대해서 MA 꼴 F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R 끊어졌을 때 끊은 후 D에 대해서 해보면 그때는 이제 요게 사라지죠. 끊어지니까 요게 사라지니까 그때 이제 D의 질량이 4m이고 그때 가속도를 A라고 둡시다. A라고 두면 이때 작용하는 힘은 EMG밖에 없죠. EMG밖에 마찰이 없으니까 따라서 A는 뭐가 됩니까? 2분의 1 G가 됩니다. 2분의 1 G가. 그래서 답은 어이구야 자연낙하했네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결국에 최대한 이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로 묶고요. 이제 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를 다 적고 이제 묶은 걸로 안 되면 푼 것까지 적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찾아 나가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남으니까 더 하도록 할게요. 자, 2024년 3월 고3학년 평가 15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점전화 ABC를 X축상에 고정시킨 모습을 나는 가에서 점전화의 위치만 서로 바꾼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B는 모두 양전화이며 나에서 ABC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모두 0이에요. 자, 그러면 그 AB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려면 세 개 다 플러스면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니까 제일 확실한 거는 일단 C는 전화가 마이너스라는 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세 개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려면 양쪽에 있는 전하의 부호는 같고 이쪽은 전하의 부호가 반대인 경우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여야 됩니다. 올려야 되니까 그러면 확실한 것은 얘는 C죠. C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거리가 같으니까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의 전하량이 같아야 됩니다. 전하량이 같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요 C의 전하량을 Q라고 할게요. Q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Q죠. 마이너스 Q인데 얘는 전하량이 같기만 하면 됩니다. 같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여기에 작용하는 전기력도 0이지만 여기에 작용하는 전기력도 0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에 전기력 여기 0이 되려면 얘가 여기에 작용하는 힘하고 얘가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같아야 되는데 거리가 1대 2거든요. 그럼 거리의 제곱이 1대 4니까 이 녀석의 전하량의 크기는 플러스면서 4Q여야 됩니다. 그러면 얘도 플러스면서 4Q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사실 아무거나 하나는 A 하나는 B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A 뭐 여기는 B라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제 모든 조건이 만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C는 음전화이고요. C는 음전화이고 전하량의 크기는 A하고 B가 플러스 4Q로 전하량의 크기니까 4Q로 같습니다. 다음 D가 가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을 봅시다. 얘가 플러스 4Q고요. 얘가 플러스 4Q고 얘가 마이너스 Q예요. 그러면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요. 얘는 볼 필요 없죠. 얘가 전하량도 큰 데다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 녀석에 작용하는 힘이 절대적일 겁니다. 그래서 얘가 얘를 왼쪽으로 밀잖아요. 미니까 마이너스 X 방향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니 D에서 5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2024년 3월 고3 학력평가 16번 문제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세기와 방향이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가늘고 무한히 긴 직선도선 ABC가 XY 표면에 고정되어 있다. C에는 플러스 X 방향으로 세기가 10I0인 전류가 흐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10I0에 의한 자기장을 제가 빨간색으로 다 표현을 할 예정입니다. 점 PQ는 XY 표면상의 점이고 P에서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P와 Q에서 모두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는 0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자, 이런 문제에서 그 A와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미리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임의로 아무 방향이나 놓고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요. 풀었을 때 그렇게 처음에 잡았던 전류의 방향이 맞으면 플러스로 값이 나올 거고 그 방향과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로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임의로 방향을 잡으면 됩니다. 저도 예상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세 개나 나오면은. 그래서 A에 흐르는 전류를 임의로 위쪽 방향으로 IA라고 둘 거예요. IA라고. 그다음 B에 흐르는 전류를 임의로 오른쪽으로 IB라고 둘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IA와 IB와 IC에 의한 자기장을 P점과 Q점에 대해서 써보고 거기가 이제 0이라는 식을 쓸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식이 나오잖아요. 그 식을 이제 연립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할 때 원래 직선 전류 주위의 자기장 공식은 K의 R분의 I잖아요. R분의 I인데 어차피 직선 주변이면 얘가 다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만 그냥 쓰면 되겠습니다. 식을 간단하게. 그래서 요것만 해서 식을 쓰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요 방향을 먼저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P점에 생기는 자기장 방향은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입니다. Q점도 마찬가지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는 떠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IA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P점에서는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 Q점에서도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IB에 의한 자기장은 P점에서는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리고 Q점에서는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요 부분과 요 부분에 대해서 전체 자기장이 0이라는 식을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P점부터 해볼까요? 그러면 그 A, B, C 순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로 할게요. 그래서 기준은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로 두고 식을 세울 겁니다. 그러면 요 IA에 의한 자기장은 마이너스죠. 예, 마이너스에 가로에서 쓸게요. 마이너스에 2D분의 IA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에 의한 자기장도 들어가는 방향이죠. 예,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에 이번에는 D분의 IB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에 의한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이니까 플러스죠. 예, 그래서 플러스에 2D분의 10I0가 되겠죠. 이렇게 다 더했을 때 P점에서 자기장이 0이라는 겁니다. Q점도 마찬가지로 하면 되겠죠. IA에 의한 것은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에 얘는 3D분의 IA가 되겠고, 일단 B에 의한 자기장은 이번에는 나오는 방향이죠. 그럼 플러스에 D분의 IB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C에 의한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이니까 플러스죠. 거리가 총 4D입니다. 그래서 4D분의 10I0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IA를 I0에 대해서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IB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IB를 소거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식에서 IB를 소거하는 방법은 간단하네요. 예, 더해 주면 되죠. 예, 더하면 IB가 날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0은 마이너스 D분의 IA에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나고요. 그죠? 그리고 플러스 D분의 I0에 2분의 15가 되겠네요. 네, 15가.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이제 D는 날라가고 IA하고 IB 사이 관계가 나오죠.
예, 그래서 구하면 IA는 계산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9I0가 나올 겁니다. 예, I0가. 그러면 이제 9I0 여기다 집어넣으면 IB도 구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IB가 플러스였다면 원래 잡았던 방향이 맞는 거고, 마이너스면은 이제 원래 잡았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거고,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네요. 자, 2024년 3월 고3 항해평가 17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한 변의 길이가 4D인 직사각형 금속 고리가 XY 평면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고리는 세기가 각각 B0, 2B0, B0로 균일한 자기장 영역 1, 2, 3을 플러스 X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며 지나간다. 고리의 점 P가 X 이퀄 3D를 지날 때, 자, X 이퀄 3D를 지날 때를 제가 까만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그러면 대충 느낌이 이런 느낌이죠. 이때가 되겠습니다. 이때 P에는 세기가 I0인 유도 전류가 플러스 Y 방향으로 흘러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오른손에 내 손가락을 가면 엄지가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이라는 것은 결국에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한번 잘 보면요, 요 녀석은 자속이 안 변하죠. 요 녀석은 자속이 안 변하고 요 녀석은 면적이 증가하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자속이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이냐, 자속이 까만색으로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자속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속이 증가하는데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이 방향이에요.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원래 자기장 방향이 반대 방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원래 자기장 방향은 어느 방향이라는 거예요.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어도 되고요. 어차피 지면을 뚫고 나오는 거 아니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아무거나 찍어가지고 넣어서 해보고 P점의 전류의 방향이 위로 흐르는지를 확인해보고, 아니면 반대 방향인 거지.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구할 거면 사실 논리적으로 푸는 방법보다 대입법으로 푸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2에서 자기장 방향은 XY의 평면 수직이다. 뭐 이렇게 나오면 이미 구했죠. 이제 다 나오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럼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에 대한 옳은 설명만은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네요. P가 X 이퀄 D를 지날 때 전류의 세기네요. X 이퀄 D를 지날 때면은 요렇게 걸쳐 있을 때죠. 요렇게 걸쳐 있을 때는 이제 아까 요렇게 걸쳐서 지나갈 때 유도기 전력이 디귿자 브라보 기억납니까? 예, 면적만 변할 때 2B0LV일 때 I0였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지날 때는 B0LV가 되겠죠. 유도기 전력이. 유도기 전력이 절반이면 유도 전류도 절반이 흐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 I0가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자, OD를 지날 때 봅시다. OD를 지날 때면은 요렇게 걸치가지고 지날 때는 요렇게 걸쳐가지고, 요렇게 걸치고 지날 때는 보면은 요 가운데 부분은 자속이 안 변하고요. 요 부분은 자속이 증가하고 요 부분은 자속이 감소하잖아. 근데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똑같죠, 증감이. 예. 나오는 방향, 지문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면서 자기장 세기가 B0니까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가 마이너스, 그래서 상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겁니다. 이건 계산하는 게 아니고 개념적인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죠. 일단 P가 7D 제로를 지날 때 봅시다. 7D 제로를 지날 때는 여기를 지날 때네요. 요렇게 걸칠 때입니다. 제가 초록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요렇게 걸칠 때니까 요 녀석의 변화는 없죠. 요 녀석의 변화는 없고 요 녀석만 감소하게 됩니다. 요 녀석만 감소하게 되면은 자속이 감소하니까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의 자기장 방향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유도 전류의 자기장 방향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돼야 되니까 요렇게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그러면 P점에는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디귿이 맞습니다. 그래서 니디 해가지고 4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이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자, 오히려 나는 18번 문제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2024년 3월 고3 학력평가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여러 상황이 나오니까 이게 좀 복잡합니다. 이게 식 자체는 뭐 단순한 식이라 하더라도 해석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았던 문제로 저는 오히려 18, 19, 20번 중에서는 18번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2024년 3월 고3 학력평가 18번 문제 운동량 보존 문제였고요. 그린 가와 같이 수평면에서 물체 A가 정지해 있던 물체 B, C를 향해 운동하고 있다. 그림 나는 가의 순간부터 A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A의 운동 방향은 일정하다. A, B, C의 질량은 각각 2m, m, 4m이고 6t일 때 B와 C가 충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요 충돌 문제, 운동량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제 어느 시점에 누구와 누가 충돌하는지를 먼저 좀 표시를 해놓는 편이에요. 그걸 기준으로 이제 구간이 정해지거든요. 예. 그 충돌과 충돌 사이에 속도가 일정한 거거든요. 그리고 충돌인 순간에 속도가 변하는 거고.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것 중에 하나가 요 6t에서는 누가 충돌할 때 돼 있어? B하고 C가 충돌한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t인 순간은 잡읍시다. A의 속력이 처음으로 변하는 순간이에요. A의 속력이 처음으로 변하는 순간은 A와 누구와 충돌할 때예요. A하고 B가 충돌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럼 A하고 상상을 해보면 A하고 B가 충돌을 해요. 충돌하고 이제 A는 V의 속력으로 가고 B는 이제 C를 향해 가겠죠. 그 다음에 또 B하고 C가 충돌하겠죠. 충돌하고 그 다음에는 또 누가 충돌하겠어요? A하고 C가 또 충돌하게 됩니다. 그럼 그 A하고 B가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A하고 B가 충돌하는 순간 A의 속력이 또 바뀌겠죠. 그래서 이 순간이 또 누가 충돌한다? A하고 B가 충돌하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는 이제 두 번째 충돌, B하고 C가 충돌한 이후에 이제 C의 속력을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간이 지금 세 구간이 나오죠. 0에서 4t, 4t에서 6t, 6t에서 14t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표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저 이제 운동량 보존 문제는요, 저 같은 경우에 좀 표를 그려서 푸는 좀 방법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헷갈려요. 구간이 여러 구간이 되면. 그래서 A하고 B하고 C의 속도를 표를 여기서 그릴 건데, 자 0에서 4t일 때의 속도를 이제 아는 대로 정보를 표에다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에 누구하고 누가 충돌합니까? A하고 B가 한번 충돌하죠. 그 이후에 이제 4t에서 6t 사이의 속도. 그 다음에 6t인 순간에 또 B하고 C가 충돌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6t에서 14t일 동안에 A와 B와 C의 속도를 일단 아는 대로 다 적어볼게요. 문제 상황을 놓고. 그럼 A는 처음 속력은 다 나와 있죠. A는 3V고 BC는 정지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줄은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네요. 3V 0 0입니다. 그리고 4t인 순간 A하고 B가 충돌했기 때문에 C는 속력이 변하지 않죠. 그래서 C는 속력이 그냥 그대로 0이고요. 그다음 A의 속력은 4t 이후에 V로 나와 있습니다. V로 나와 있고 B의 속력은 모르죠. B의 속력 아직 모르니까 과감하게 그냥 VB라고 위지수로 두겠습니다. 그다음에 6t 이후에 A의 속력은 나와 있습니까? B하고 C가 충돌한 거니까 A의 속력은 변하지 않겠죠. 그래프에도 변하지 않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B하고 C는 충돌했기 때문에 속력이 바뀌었겠죠. 그래서 충돌 후에 B와 C의 속력을 VB 프라임 그리고 VC 프라임으로 이제 표현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결국에 요 속력을 구하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대한 이제 알 수 있는 정보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충돌 과정에서 운동량이 보존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A하고 B가 충돌하게 되면요, A하고 B의 총 운동량의 합이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A의 충돌 전 운동량은, 운동량 보존 제가 파란색으로 적어볼게요. A의 충돌 전 운동량은 질량이 A는 2m이죠. 그리고 속도는 3V였습니다. 그리고 B는 운동량이 0이었죠. 그러니까 충돌 후에 A는 질량은 2m 그대로고요. 속력은 V가 됐어요. 그리고 B는 질량이 m이죠. 그리고 속력이 VB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식으로부터 이제 뭐가 주어지냐면 VB를 구할 수 있어요. VB는 얼마가 됩니까? 예, 4V가 되겠습니다. VB는. 그래서 첫 번째 충돌이 일어난 이후에 B의 속도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충돌, 이제 6T인 순간에 이제 충돌이 일어나고 나면은 B와 C의 운동량의 합이 보존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운동량 보존식을 써볼게요. 그럼 B의 운동량은 B의 질량이 얼마입니까? M이죠. 이거 충돌 전 속력은 이번에 VB가 되겠습니다. VB가 이제 4V가 되겠죠. 그다음에 충돌우는 MVB 프라임 더하기 C의 질량은 4M입니다. 4M의 VC 프라임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만으로 풀리지가 않아요. 네. 모르는 게 두 개잖아요. VB 프라임도 모르고 VC 프라임도 모릅니다. 따라 A의 운동량은 어차피 충돌 전과 후가 같으니까 아예 빼버렸어요. 예. 근데 그것도 맞는 방법이에요. A, B, C의 전체 운동량의 합이 같다라고 식을 써도 되는데 편의상 어차피 A는 충돌 안 하니까 충돌 전과 후가 운동량이 같아서 보통 두 물체가 충돌하는 경우에 나머지는 그냥 빼고 식을 써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이제 VB 프라임과 VC 프라임 중에 하나를 알아야지 VC 프라임을 구할 수가 있겠죠. VC 프라임 구하려면 그 VB 프라임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걸 해석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 문제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라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주목한 부분은 뭐냐면 이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자, 요 부분이 뭐냐면 자, 여기서 A하고 B가 충돌을 했어요. A하고 B가 충돌을 했고 여기서 다시 또 A하고 B가 충돌했어요. 그러면 이 순간부터 이 순간 같이 이 순간이 되는 순간부터 이 순간이 되기까지 A하고 B가 간 거리는 같겠죠.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A하고 B가 충돌했어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다시 또 A하고 B가 충돌했어요. 그러면 A하고 B가 충돌했다는 거는 A하고 B가 같은 위치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A하고 B가 충돌했다는 것은 또 A하고 B가 같은 위치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시간 동안 4T에서 14T 동안에 A가 간 거리하고 B가 간 거리가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순간에 A가 간 거리는 이렇게 계산되어지죠. 요 면적으로 그냥 계산되어지죠. 10VT입니다. 요 10VT는 제가 의미를 적을게요. A가 4T에서부터 10T 동안 간 거리입니다. 요거는 B가 4T부터 10T 동안에 간 거리하고 같겠죠. 근데 B는 나뉘어집니다. 여기서 B가 C하고 한번 충돌하잖아요. C하고 한번 충돌하니까 4T에서 6T 동안에 간 거리하고 6T에서 14T 동안 간 거리를 더해야지 요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B가 간 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자, 4T에서 6T 동안의 속도가 얼마예요? 4T에서 6T 동안에는 속도가 VB죠. 그러니까 4V입니다. 4V. 그래서 4V 곱하기 얼마 동안이죠? 4T부터 6T니까 2T 동안이죠. 예. 요게 이제 B가 4T에서 6T 동안에 간 거리예요. 여기 적어줄게요. 얘가 B가 4T에서 6T 동안 간 거리입니다. 더하기 이제 B가 6T에서 14T 동안에 간 거리를 더하면은 총 거리가 되죠. 그러면 그때는 VB 프라임으로 갔잖아요. 예. VB 프라임으로 6T에서 14T면은 몇 T 동안이요? 8T 동안이죠. 8T 동안입니다. 그럼 요게 6T에서 14T 동안에 간 거리예요. 그럼 요 두 개 합치면은 얘가 돼야 되는 거죠. 얘가 돼야 됩니다. 요 식으로부터 VB 프라임이 나오는 거예요. 요걸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요걸 찾는 게. 요 VB 프라임이 얼마가 되냐면 그러면 4분의 1V가 돼요. 그러면 이제 끝났죠. VC 프라임 빼고는 이제 다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최종식으로 여기에다가 요 VB 프라임에다가 4분의 1V를 집어넣으면 이제 M은 다 날라가고 VC 프라임하고 V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 계산하면 VC 프라임은 16분의 15V가 나옵니다. 계산 과정은 좀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충돌이 여러 번 일어나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표를 그리세요. 그냥 이렇게 표를 그리고
각 구간하고 충돌하는 누가 충돌하는지 누가 충돌하는지 그 사이에 이제 운동량 보존식 적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변수를 하나씩 소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었었고요. 자, 이제 2024년 3월 고3 학력평가 1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표는 열효율이 0.25인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상태 A, B, C, D, A를 따라 순환하는 동안 기체가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열량을 나타낸 것이다. A, B 과정과 C, D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0이다. 위 기체 상태 변화와 Q를 옳게 짝지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있는데요. 그럼 열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성을 좀 알아야 되는데 한 순환 과정당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을 써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한 순환 과정 동안에 연력학 제1법칙을 써보면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됩니다. Q는 W 더하기 0이 돼요. Q는 W 더하기 0. 그래서 총 출입한 열량이 Q고 그게 W가 돼요. 그러면 열기관이 음의 일을 할 리는 없잖아요. 음의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얘가 양수거든요. 그러면 총 출입한 열량도 양수가 돼야 됩니다. 총 출입한 열량도. 자, 그러면 이 경우는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좀 12Q0하고 Q가 있는데요. 그러면 12Q0가 하나는 흡수면 하나는 방출이 돼야 돼요. 흡수하는 구간이 있으면 방출되는 구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조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인 경우하고 마이너스 플러스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12Q0가 Q보다 커야 돼요. 근데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면은 Q가 12Q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요 플러스 마이너스 인 상황을 제가 가라고 할게요.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인 상황을 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 식을 세워보면, 즉 가의 경우에는 연력학 제1법칙을 써보면 12Q0만큼 흡수했죠. 그리고 Q만큼 방출했어요. Q만큼. 그럼 이게 W가 돼야 됩니다. 이게. 그다음 나의 경우 해볼까요? 나의 경우에는 Q만큼 흡수하고 12Q0만큼 방출한 거죠. 요게 W가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연료율에 대한 식을 적어야 되죠. 그럼 연료율에 대한 식은 이렇게 됩니다. 가의 경우에는 0.25는 Q1분의 W죠. 이때 Q1이라는 것은 흡수한 열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12Q0분의 12Q0 빼기 Q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나의 경우에는 0.25는 흡수한 열량분의 한 일이거든요. 그럼 이때 Q1은 Q가 됩니다. 그래서 Q분의 Q 빼기 12Q0가 돼요. 그래서 가의 경우에는 이 Q가 얼마가 나오냐면 이거 계산하면 9Q0가 나와야 돼요. 나의 경우에는 요 Q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16Q0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조합을 찾아야 되는데요. 일단 다 구했습니까? 다 적었습니까? 이거 보면, 자, A에서 B 과정에서 열을 흡수하고 C하고 D에서 열을 방출하는 그래프 자체는 기억밖에 없어요. 보면 등적 과정 같은 경우에는 W가 0이기 때문에 Q가 델타 U거든요. 델타 U인데 이렇게 되는 게 PV 값이 증가하니까 nRT 값이 증가해서 온도가 증가하고 델타 U가 플러스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델타 U가 플러스니까 Q가 플러스인 거죠. 반면에 등적 과정이면 W가 0이죠. 그럼 Q하고 델타 U의 부호가 같은데 압력과 부피의 곱, 그럼 PV는 nRT잖아요. PV 값이 감소하게 되면은 nRT가 감소하고 델타 U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Q가 마이너스가 되고. 그래서 열을 보면, 열의 출입을 보면 얘가 이렇게 흡수하고 방출하고 이런 상황이 돼요. 흡수하고 방출. 반면에 빨간색으로 제가 표현한 상황은 디귿 아니면 니은 중에 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CD일 때 흡수하고 AB일 때 방출하고. 근데 이것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니고 요 Q 값도 맞아야 되죠. 그러면 이 상황이면서 Q가 9Q0면은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근데 니은은요, 요 상황은 맞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 부호는 맞는데 Q가 Q0로 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거고, 디귿은 이제 빨간색 상황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맞고, 그 다음에 Q도 16Q0로 요 구한 거하고 맞죠? 그러니까 요는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요거하고 가능한 상황은 기읍과 디귿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연력학 문제도 조금 꼬아가지고 이렇게 19번, 20번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은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늘 쉽게 나왔던 부분이 이제 간혹 가다가 19번, 20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2024년 3월 고3 학력평가 20번 문제,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이 문제도 풀만 했어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치고는요. 그림과와 같이 빗면을 따라 운동하는 물체 A는 수평한 기준선 P를 속력 5V로 지나고요. 물체 B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다. 그림 나는 가 이후 A와 B가 충돌하여 서로 반대 방향으로 속력 2V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 B의 질량은 각각 N과 3M입니다. 그림에 표현 안 돼 있을 때는 바로 옮겨서 적으십시오. 그게 이제 문제 풀 때 안 헷갈립니다. A가 마찰 구간을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를 제가 E1이라고 두고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는 각각 P를 속력 VA, 3V로 지나는데 VA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 B 같은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잖아요. 보존되고 모든 정보가 다 나와 있습니다. B는. 그래서 B에 대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임의로 요 높이를 H라고 두겠습니다. H라고. 그러면 요 순간에 B의 역학적 에너지는 여기를 기준선으로 잡을 겁니다. 그러면 얘는 2분의 1의 질량이 3M이죠. 3M의 2V의 제곱 플러스 3M의 GH. 요게 요 수평면에서 B의 역학적 에너지인데 얘는 마찰이 없는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그럼 기준선 P일 때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의 3M의 3V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MV 제곱하고 MGH 사이 관계식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 계산 과정 생략할게요. MGH가 2분의 5 MV 제곱하고 같다는 결과가 일단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써먹을 때가 생기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요. 우선 A에 대해서 하기 전에 운동량 보존 법칙을 하나 써보도록 할게요. A가 요만큼 올라왔을 때 이때 속도를 V1이라고 하면 요 V1을 운동량 보존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A하고 B가 이제 충돌을 하게 되면요. A의 처음 운동량은 mv1이었잖아요. B는 정지해 있었고 AB의 총 운동량 합은 이겁니다. 충돌 후에는 질량 M인 A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2V, 질량이 3M인 B는 플러스 방향으로 얼마입니까? 2V 이렇게 가죠. 그럼 V1이 나옵니다. V1이 얼마가 나오냐면 4V가 나와요. 4V가. 그러면 이제 식이 두 개 남았습니다. 여기서 여기로 올라갈 때 하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때 요 두 개에 대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만큼 줄어들었다 하겠어요? E1만큼 똑같이 줄어들었다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세우면 돼요.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빼기 E1은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빼기 E1은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는 이 지점에서 A의 속력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그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에 대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기보다는 에너지 관계식을 쓸 겁니다. 타고 올라갈 때 이온만큼 에너지가 손실되었죠. 처음에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의 5V의 제곱이었고 이 지점을 기준점을 잡았으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총 역학적 에너지인데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잖아요. 여기서 얼마만큼 감소했어요? 이온만큼 감소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역학적 에너지가 2분의 1의 M의 V1의 제곱, V1은 얼마입니까? 4V죠. 4V의 제곱 더하기 MGH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저씩 세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내려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 내려갈 때 처음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m의 2v의 제곱 더하기 mgh죠. 예, mgh인데 거기서 뭐가 얼마만큼 빠져요? 결국에 이온만큼 빠집니다. 이온만큼 빠지고 나중에 내려와서는 2분의 1 m의 VA의 제곱이 되는 거죠. 제곱이. 자, 그럼 이 식을 통해서 이제 그걸 구하면 되는데 좀 문제가 MGH를 2분의 1 MV 제곱 형태로 바꿔야 되고요. 또 이온도 똑같은 형태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위의 식을 보면 아까 구한 요 MGH와 MV 제곱 사이의 관계식 있죠. 요걸 위해서 MGH 대신에 2분의 5 MV 제곱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MGH 대신에 2분의 5 MV 제곱을 넣어주면 이온 빼고는 전부 다 2분의 1 그 MV 제곱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온을 MV 제곱 형태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또 계산 과정 생략할게요. 그래서 이온을 구하면 이온은 2MV 제곱이 돼요. 그럼 끝났죠? 요 밑에 식에도 마찬가지로 요거 대신에 2분의 5 MV 제곱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온 대신에는 뭐 집어넣으면 돼요? 예, 2MV 제곱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MV 제곱하고 MVA 제곱 이 두 개밖에 안 남습니다. 그럼 G랑 M 날라가고 VA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VA는 계산 과정 생략하겠습니다. 예, 루트 3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풀만했던 20번 문제예요. 예, 오히려 18번이 제 생각에는 건너뛰려면 건너뛰었어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이제 이런 모의고사 칠 때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무조건 19번, 20번을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요새는 좀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예, 바뀌어가지고 예, 루트 3V가 루트 3V가 아니고 예, 루트 5V입니다. 예. 내가 눈이 침침해가지고 5를 3으로 봤네. 벌써 이런 나이가 됐다. 루트 5V가 되겠습니다. 루트 5V 2번이 답이 되겠네요.